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중반의 남자입니다. 여러분은 동창회 나가시나요? 저는 무슨 일이 있어도 갑니다. 1년에 한 번, 저희 졸업했을 때쯤에 저희는 동창회를 하거든요. 다들 모이기가 힘드니까 어떤 때는 나오고 어떤 때는 못 나오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매번 무슨 일이 있어도 갑니다. 가서 어떻게든 3차는 제가 쏘죠. 1차부터 쏘고 싶은데 아직 그 정도 형편은 못 되고 마지막 3차 노래방은 제가 쏘는 편입니다. 왜 제가 그렇게 꼭 턱을 내냐고요? 그 이유가 있지요. 저는 고향에서 소위 잘 사는 집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감도 넘쳤고 아이들을 이끄는 역할도 했죠. 방과 후에 저희 집에서 일 봐주시는 아주머니가 차려주시는 간식을 먹으며 자주 놀다 보니 자연히 제 목에 힘이 들어가게 되었죠. 어머니께서는 어머니회 회장을 하시다 보니 국민학교 5학년 때는 전교 부회장, 6학년 때는 전교 회장을 아주 자연스럽게 하기도 했고요. 그래서인지 국민학교 6년을 다니는 동안 제게는 즐거운 기억이 더 많습니다. 그만큼 친구들도 많았고요. 저 좋다는 편지도 꽤 많이 받았답니다. 저처럼 80년대 후반에 학교에 들어가 90년대까지 학생 생활을 하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그때 연예인 흉내내며 춤도 많이 추고 옷도 따라 입고 난리였잖아요. 그 시절을 문화 르네상스 시기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시절에 꼬맹이였던 저희는 나름 세련되고 촌스러웠습니다. 어린이용 영화도 많았던 시기에 비디오 테이프를 보며 자란 탓에 영화 속에 나오는 것처럼 악당을 물리치고 친구들과 의리를 다지는 그런 마음이 있어 친구들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주는 일들을 하곤 했습니다. 다행히도 지방 도시였던 탓에 어릴 적부터 아는 사이가 많은 덕에 왕따 같은 건 없었습니다. 덜 친할 수는 있어도 한 친구 건너 다 친구였으니까요. 전학을 오는 친구들이 있어도 낯선 아이에 대한 호기심이지 경계는 없던 그런 순박함이 있는 친구들이었습니다. 공부는 좀 제쳐놓고 신나게 뛰어놀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요즘처럼 사춘기가 빨리 오는 친구들은 못 견딜 것 같기도 하네요. 너무 우르르 몰려다녔거든요. 남자, 여자, 성별도 안 가리고 당연히 몰려다녔습니다. 물론 이성에 대한 마음이 움트는 시기라 누군가를 좋아하기도 했지만 그걸 티내거나 표현하기에는 너무 부끄러웠던 사이일 정도로 가까웠습니다. 전교생이 40명씩 두 반이었고 6학년이니 500명이 채 안 되다 보니 더 그랬죠. 게다가 누구네 언니, 누나, 오빠, 형 이렇게 얽혀 있어 한번 창피당하면 혼자 창피할 일이 아니었거든요. 가족의 망신이었죠. 그래도 한바탕 그러고 나면 또 금방 잊혀지는 동네이기도 했습니다. 작은 소도시이다 보니 빨리 잊어주는 것도 서로 암묵적 동의가 있었던 것 같고요. 사람 사는 게 다 고만고만하다 보면 다들 한 번쯤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니까 그랬던 것 같기도 합니다. 언제 나도 실수할지 모르니 그러려니 하는 거죠. 그래서 아는 어른을 만나면 예의 바르게 인사도 잘했고 나쁜 짓은 못했습니다. 가끔 그런 비슷한 일이라도 일어나면 당연히 동네 사람보다 낯선 이방인들이 의심을 받는 그런 시기이기도 했고요. 대도시 살다 보면 못 그러는데 그때는 그랬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대대로 내려오는 땅에 소작을 주고 돈을 버셨습니다. 본인은 농사가 싫어 도시에 나와 살면서 돈은 농사 지은 돈을 벌었죠. 그렇게 번 돈으로 쌀가게와 자전거 점포를 하셨는데 아버지께서 수완이 있어 꽤나 잘 됐는지 아버지는 항상 돈이 많으셨습니다. 어머니도 옆 지역에 나름 잘 사는 집의 딸로 태어나 아버지와 중매 결혼을 하시곤 별일 없이 집안일을 보시면서 저를 돌보셨습니다. 항상 웃으셨습니다. 하지만 누나에게 항상 잔소리를 하셨죠. 누나가 좀 여성스럽지 못했거든요. 어머니는 수도 잘 놓으시고 요리도 잘하셨는데 누나도 그러길 바라셨습니다. 하지만 누나는 그런 것 제쳐두고 수학 공부하고 토론하는 걸 즐겨했죠. 여동생은 몸도 좀 약한 데다가
마음이 여려 집에서 어머니 곁에만 머물렀습니다. 그러다 보니 누나와 어머니는 항상 다투곤 했습니다. 한번 시작된 실갱이는 쉽게 가라앉을 줄 몰랐죠. 어머니는 화를 누르며 나긋나긋 말씀을 하셨지만 누나는 마치 쌈딱처럼 다다다다 어머니께 따져들곤 했습니다. 그렇다고 소리는 치지 못하고요. 어머니, 제가 취미가 없는 일을 강제로 시키신다고 제가 할 수 있나요? 어머니가 좋아하신다고 제가 잘할 수는 없어요. 저는 살림을 하고 싶지 않아요. 라고 누나가 말하면 어머니께서는 아무리 그래도 여자가 살림을 못하면 어떻게 먹고 살아?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아무것도 못하고 시집을 가면 집안 망신이 되는 거야. 라며 어떻게든 누나의 뜻을 꺾으려 하셨죠. 그때만 해도 여자는 무조건 집안일을 해야 하고 남자는 집안일 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어른들이 많으셨는데 저희 어머니는 그런 쪽이셨거든요. 할머니께 배운 대로 장도 직접 담그시는 분이었으니까요. 시장에서 만들어 놓은 반찬을 사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분이셨죠. 아버지는 그런 어머니께 그냥 두구려. 한미가 나중에 큰 사람이 될 건가 보지. 요즘엔 여자도 세상을 바꾸는 거 모르오. 한미가 나쁜 일 하는 것도 아니고 공부를 하겠다는데 왜 그렇게 아이를 조르고 그러시오. 그러다 엇나가겠어요. 라며 누나의 편을 들어주고는 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머니는 별말이 없으셨고요. 그러다 시간이 지나면 어머니는 조금씩 누나에게 잔소리를 하셨습니다. 저는 어머니와 누나의 분쟁이 시작되면 재빠르게 방으로 들어가 만화책을 봤습니다. 거기에 있다가 누나에게 딱밤을 맞을 게 뻔하니까요. 누나는 동생에게는 친절했는데 제게는 너 때문에 내가 이런 수모를 겪는다 라며 제게 분풀이를 하고는 했습니다. 그 화는 피하는 것만이 방법이었습니다. 저는 정말 아무 걱정이 없던 시기였습니다. 쉽게 말해 등 따시고 배불렀죠. 아무리 경제 급성장기여도 형편이 어려운 사람이 많은 시절에 어렵지 않고 풍요롭게 살았으니 아무 걱정 없을 수밖에요. 세상이 즐거웠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제가 친구들을 거의 매일 우르르 몰고 와도 웃으셨습니다. 가끔 학교에 일이 있어 연습하느라 친구들이 못 놀러 오면 떡볶이 해줄 테니 친구들 데려와. 고추장이 맛이 잘 들어서 맛있더라. 라며 말씀하시곤 하셨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그 말씀에 학교에 가 우리 어머니가 떡볶이 해주신대. 오늘 학교 끝나고 우리 집에 가자. 라며 친구들을 끌고 우르르 집으로 몰려가곤 했습니다. 떡볶이를 다 먹으면 친구들과 비디오도 보고 마당에서 잡기놀이도 했습니다. 작은 화단이 딸린 마당을 한 발로만 뛰어서 도망치는 놀이였는데 저희 집에 자주 놀러온 친구들이 만든 놀이이기도 했습니다. 인원이 좀 더 많다 싶으면 골목으로 나가 우르르 공도 차고 한 발 뛰기도 하고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를 하며 까르르 웃었습니다. 숨이 목끝까지 차 헉헉 소리를 내면서도 뭐가 그리 웃긴지 저희는 신났습니다. 물론 유괴범들이 뉴스에 나오다 보니 주의하라는 말은 들었지만 저희는 그런 거 모르고 잘만 놀았습니다. 그냥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놀았죠. 그러면서 서로를 많이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나 저는 제가 7살쯤에 학교에 들어가기 직전 그 동네로 이사를 가 태어난 고향이 아니어서 처음에는 촌에서 왔다고 무시당할까봐 걱정이 많았는데 다들 잘 대해주어서 적응하기가 좋았거든요. 다들 좋은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에게 고마운 마음이 항상 있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친구들을 좋아한 제 성격 탓도 있었지만 두루두루 잘 지냈습니다. 매일 친구들과 뛰어다니는 게 일이었습니다. 뒷산에 개구리도 잡으러 가고 졸졸 흐르는 개천에 발도 담그고요. 곤충 잡으러 다니는 거 예산일이었죠. 한 번은 한 친구네 집 마당에서 기르던 강아지를 잃어버려 온 동네를 휘젓고 다니며 찾으러 다니다 모두 거지꼴이 되어 집으로 돌아가기도 했습니다. 강아지는 태연하게 제 집에 들어가 있어 얼마나 허무했는지 모릅니다. 집마다 있는 마당의 대추나무에서 대추를 따먹기도 하고 감나무가 있던 저희 집 감을 다 나누어 주기도 하고요.
그렇게 여럿이서 누구랄 것도 없이 어울리고 놀았습니다. 그러다 가끔 싸우기도 했지만 워낙 친구들이 연결되어 있으니 어색하게 놀다가 절로 화해가 되어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어울렸습니다. 그러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더 마음이 잘 맞는 친구들이 생겼고 더 몰려다녔죠. 그래도 다 잘 지내다 보니 학교 가는 길에 만나면 모두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그러는 중에 한 친구는 성격이 너무 좋아 저와 라이벌인 친구가 있었습니다. 라이벌이라고 해봤자 의식하고 이기고 싶어 하는 정도였지 서로 깔보고 무시하고 싸우고 그러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보다 잘하면 기분이 좋은 정도라고 할까요?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친구들을 이끄는 힘이 있던 그 친구는 저와 함께 전교 회장단을 5학년 때부터 하기도 했고요. 아이들은 그런 그 친구와 저를 일컬어 한상의 콤비라고 불렀습니다. 그 친구도 친구들과 어울리는 걸 좋아하는 데다가 항상 놀이를 하면 그렇게 좋은 생각을 해대서 더 재미있게 만들고는 했거든요. 기본적으로 머리가 비상한 녀석이었습니다. 그런 친구가 아이디어를 내면 저는 아이들에게 좋은 생각이라며 부추겨 그 친구가 생각한 일들을 직접 할 수 있게 하다 보니 서로 의지도 됐고요. 샘도 나고 부러웠지만 그렇게 쿵짝이 맞다 보니 저희는 항상 즐거웠습니다. 누구라도 빠지면 서운한 그런 사이가 되어버렸죠. 그렇게 6학년 때는 제가 전교 회장이 되고 그 친구는 부회장이 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이디어가 많은 친구이다 보니 여러 안건에 좋은 아이디어를 내 그대로 이루어진 것도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다 같이 놀았는데 번번이 그 친구 머리에서는 좋은 생각이 있더라고요. 부럽기도 하고 탐이 나기도 했지만 저는 도저히 못 따라갔습니다. 그래도 제게 좋은 점이 있다면 그대로 인정하고 친구를 지지해 주었다는 점입니다. 드라마나 영화에서처럼 샘을 내고 질투를 해서 해코지하고 그러지 않았죠. 오히려 어머니 아버지에게 그런 친구가 있는데 대단하다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어머니는 현석이가 그런 면이 있구나. 대단하다. 라며 웃으셨고 아버지는 두남아, 너도 그 친구가 어떻게 그런 생각들을 하는지 보고 배워야지. 그저 넉넉고 잘한다 하면서 부러워만 하면 어쩌냐. 걔는 부회장이라며. 라고 하셨습니다. 아들내미가 너무 포부가 없어 보여 속상하셨던 거죠. 저는 그러면 머리를 벅벅 긁으며 제가 회장에 뽑힌 건 같이 잘 놀아서이고 현석이가 부회장이 된 건 정말 선망의 대상이라서 그런가 보죠. 저는 현석이가 있어서 든든하고 자랑스러워요. 라고 하고는 헤헤 웃기만 했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채 머리를 쓰다마 주시고 아버지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그러다 어머니께서 현석이 어머니를 한번 뵐 수 있을까? 현석이에게 말해봐. 그래도 전교 회장, 부회장 엄마끼리 좀 모여서 상의할 게 있는데 도통 뵙지를 못하는구나. 라며 제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날 현석이에게 우리 엄마가 회장, 부회장 어머니들끼리 이야기 좀 하자고 하시던데 너희 어머니는 어떠신지 여쭤봐 줄래? 시간 언제가 좋으신지 이야기해 주시면 우리 어머니가 연락하신대. 라고 전했습니다. 그러자 현석이는 갑자기 표정이 어두워지더니 내가 일단 여쭤볼게 하고는 자리를 떠 가버렸습니다. 너무 급변하는 얼굴을 보고 저도 놀라 더 말을 못하고요. 제가 실수를 한 건가 싶어 했던 말을 다시 곱씹어봐도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겠고요. 그래서 조금 서운하고 섭섭한 마음이 들기도 했지만 사정이 있겠지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도 말이 없기에 집에 무슨 일이 있나 싶었는데 아예 학교에 오지 않더군요. 선생님도 별 말씀이 없으시고요. 친구들은 처음엔 아픈가 하다가 3일이 지나니 걱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봄맞이 시와 전시회에 대해 회의도 해야 하는데 그 친구가 없으니 좋은 아이디어도 없어 제대로 준비도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제가 되는 대로 선생님께 여쭈어 보기도 하고 다른 친구들과 준비를 했지만 아쉬운 채로 준비가 되다 보니 마음에 차지 않아 그 친구를 더 기다리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친구는 토요일까지도 안 오더라고요. 친구들을 모아 그 친구네 집을 아는지 물었지만
아는 친구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생각해보니 이상하다 싶었습니다. 주로 저희 집에서 놀기는 했지만 생일이나 이럴 때는 한 번씩 친구들이 자기네 집에 초대를 해서 가곤 했는데 그 친구 집에는 단 한 번도 간 적이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저만 못 가본 게 아니고 다른 친구들 모두 가본 적이 없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담임 선생님께 가 여쭈어보니 현석이가 오면 물어봐. 선생님은 현석이 어머니가 편찮으셔서 현석이가 못 오는 것만 이야기할게. 다른 건 현석이가 말해야지 될 것 같아. 말하기 싫어하면 억지로 말하게 하지 말고 라고만 하시더라고요. 하는 수 없이 저희는 집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니 배신감이 치미는 겁니다. 저희가 같이 한 시간이 얼마인데 집을 모르는 것도 그랬고 말도 없이 학교도 안 나오면서 전화 한 통도 없는 것도 그렇고요. 좀 화가 나더라고요. 월요일에 학교에 가보니 현석이는 일찍부터 와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아프시다더니 표정이 썩 좋진 않더라고요. 친구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한 친구가 야, 손연석, 너는 왜 전화도 안 하냐? 전화번호는 왜 바뀌었어? 나흘을 학교를 안 오면서 왜 연락도 없어? 라며 투정을 하듯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러자 현석이는 미안, 나도 정신이 없어서 엄마가 많이 아프셔가지고 라더니 갑자기 눈물을 뚝뚝 흘리며 우는 겁니다. 저희는 모두 놀라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러자 담임 선생님이 교실에 들어오셨고 저희는 현석이에게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하루 종일 말이죠. 그저 현석이가 어떤지 얼굴만 살폈습니다. 다른 친구들보다 키도 크고 의젓하던 현석이가 그렇게 우니 놀랄 수밖에요. 수업이 끝나고 현석이는 나 먼저 좀 갈게. 미안해 두나마. 시화 전시 일 못해서 라며 서둘러 가방을 챙기고 교실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런 현석이의 모습을 보니 어머니가 많이 편찮으신가 싶어 걱정이 되더군요. 저녁 때도 그 걱정은 계속되었습니다. 당연히 표정이 안 좋았죠. 저에게는 해결사 같던 현석이의 빈자리가 컸거든요. 제가 의지를 많이 한 거죠.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친구들 모두 그랬을 겁니다. 그 후로도 현석이는 학교를 마치면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렇게 노는 걸 좋아하던 녀석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집으로 가더라고요. 친구들은 현석이의 빈자리를 점점 더 크게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즐겁게 하던 놀이도 몇 번 하다 보면 질리고요. 그래서 집으로 빨리 갔죠. 저희 집으로 몰려오던 친구들도 하나 둘 빨리 집으로 갔습니다. 제 생각에 아무래도 친구들이 현석이가 걱정이 되니 우리끼리 노는 것도 미안해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건 순전히 저만의 생각입니다. 물론 현석이가 아니어도 다른 친구가 그렇게 같이 놀지 못했더라도 아마 그때 친구들은 제대로 마음껏 놀지 못했을 겁니다. 우리끼리 웃고 떠드는 게 왠지 배신자가 된 것 같다고 할까요? 그렇게 놀러오는 친구들도 적어지고 제 얼굴도 어둡자 어머니가 물어보시더라고요. 요즘 학교에서 무슨 일 있니? 애들도 잘 안 오고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현석이의 일을 이야기했더니 어머니도 놀라시더라고요. 어머나, 현석이가 그런 일이 있었구나. 세상에 라면서요. 그래서 어머니, 죄송하지만 저희가 현석이를 돕고 싶은데 선생님은 현석이가 직접 말할 때까지 기다리라고만 하시니 어머니가 좀 물어봐 주실 수 있으세요? 현석이는 말을 않고 저번엔 울기까지 해서 걱정이 돼요. 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정말로 뭐라도 돕고 싶었지만 방법을 모르니 답답하고 마음이 안 좋았거든요. 어머니는 그런 저를 가만히 보시더니 우리 두식이가 마음이 곱구나 그래. 사내가 그럴 줄도 알아야지. 엄마가 내일 선생님께 연락드려 볼게. 라고 하시더니 또 웃으시더라고요. 어머니가 그렇게 웃으시면 저는 안심이 됐습니다. 뭐든지 다 해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편해졌거든요. 그래서 현석이가 곧 다시 저희와 어울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죠.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잔뜩 담아서요. 그날 밤은 잠을 잘 잤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서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어머니를 믿었으니까요. 그날도 현석이는 쉬는 시간마다 얼굴이 좋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이 하는 농담에도 제대로 웃지도 않고 집중을 못 하더라고요. 그런 현석이가 걱정이 되었지만 어머니를 믿고 조금만 참아보기로 했습니다. 제발 현석이가 전처럼 웃을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역시나 그날도 현석이는 수업을 마치자마자 친구들과 저에게 인사를 하고는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얼마나 급하게 가는지 제대로 인사도 못했다니까요. 저도 얼른 집으로 돌아와 어머니께 선생님께 여쭈어 보셨는지 물어봤습니다. 현석이 어머니가 일하시다가 쓰러지셨는데 아버지가 멀리 일을 다니셔서 현석이가 곁에 있어드려야 하나 봐. 병원에는 잠깐 계셨는데 아무래도 치료 비용이 많이 부담되셨는지 집에서 계시나 봐. 라고 하시더라고요. 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나니 현석이의 울던 모습이 떠오르며 저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훌쩍거리며 울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저를 안아주시더니 두나마, 엄마가 현석이가 힘낼 수 있도록 어른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볼게. 알았지? 라며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런 어머니 품에서 울면서 마음을 달랬습니다. 6학년이어도 어렸죠. 그렇게 저는 현석이가 다시 웃는 날이 어서 오기만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현석이는 여름방학이 될 때까지 수업이 끝나면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 표정이 좀 좋아졌다는 것이죠. 더운 여름방학에도 친구들은 운동장에 모여 놀거나 집에 놀러 가기도 하면서 여전히 사이좋게 지냈습니다. 학급 임원들 및 전교 임원 캠프도 다녀왔습니다. 현석이는 가지 못해 너무 아쉬웠지만 다른 친구들과도 추억을 쌓아갔죠. 그러면서도 저희는 현석이를 그리워했습니다. 전교생이 40명씩 두 반뿐인 6학년 친구들 중에 일반인 저희 반은 유난히 끈끈했습니다. 6학년이 되기 전부터 이미 친한 친구들이 많았기에 가능했죠. 그래서 현석이의 빈자리가 더 크게 느껴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방학 막바지에 밀어놓은 방학 숙제를 하느라 정신이 없기도 했지만 개학은 다가왔고 저희는 2학기를 맞이했습니다. 방학이라고 해도 일주일에 두세 번은 만났는데도 저희는 모두 반가워했습니다. 특히나 방학 동안 만나지 못한 현석이는 더 반가운 얼굴이었죠. 어떻게 지냈는지 묻는 아이들의 말에 현석이는 그저 웃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1교시가 시작되었을 때 저희는 현석이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1교시 개학식이 끝나고 2교시는 국어였습니다. 그런데 선생님께서 우리 현석이가 친구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이야기할 시간을 줄 수 있겠냐고 부탁을 해서 이번 시간에는 먼저 현석이의 이야기를 듣고 수업을 하도록 하자 라고 하시더라고요. 현석이는 특유의 여유 있는 표정으로 교탁 앞으로 나가고 있고 저희들은 갑작스러운 상황에 모두들 놀란 얼굴이 되었습니다. 교탁 옆에 선 현석이는 고개를 푹 숙이더니 저희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 모습이 낯설고 웃겨 웃는 아이들도 있었지만 이내 현석이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집중하였습니다. 저도 어머니께 더 여쭈어 보지 않고 기다렸기에 궁금했습니다. 먼저 우리 6학년 일반 친구들과 부모님들께 감사하다는 말부터 하고 싶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화물차로 짐을 나르는 일을 하십니다. 그러다 재작년쯤 사고가 크게 나서 물어내야 할 돈이 많아 부모님은 빚을 지게 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버지는 그 돈을 갚기 위해 한 달에 몇 번 집에 못 들어오시고 어머니도 공장에 나가 포장하는 일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지난 4월달쯤 무리하신 어머니가 쓰러지셨습니다. 병원에 입원을 하고 좀 쉬시면 좋았겠지만 저희 집에는 그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퇴원을 하고 집에서 누워 병을 이겨내시길 바라며 제가 간병을 해야 했습니다. 아버지는 일을 쉬실 수가 없고 제가 외아들이라 어머니를 돌볼 사람이 저밖에 없었거든요. 어머니의 병명은 영양실조였습니다. 요즘 만나기 힘든 병이라 하더라고요. 온몸에 부스럼이 나고 기운이 없어 자꾸 쓰러지시고 누워 계셔야 했습니다. 병원에서 치료받으면 빨리 나을 수 있는 병이지만
저희는 그럴 형편이 안 됐으니까요. 라고 말하고 현석이는 울먹거리더니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현석이의 이야기에 반 친구들은 더 고요해졌습니다. 같이 울먹거리는 여자아이들도 있고 이미 우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현석이는 심호흡을 하더니 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선생님께서 저희 집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저희 어머니와 한참을 이야기하시다 가셨는데 선생님이 가시고 어머니가 우시더라고요. 저는 무슨 일인가 싶어 어머니께 여쭈어 보니 봉투를 보여주시며 반 친구들의 부모님께서 모아주신 돈이라고 선생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저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습니다. 갑자기 돈이라니 무슨 일인가 싶더라고요. 어머니 말씀이 친구들이 집에 와 제 걱정을 하느라 한숨을 쉬니 부모님들이 궁금해 선생님께 물으셨다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 집 사정을 말씀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들으신 부모님들께서 한 분씩 오셔서 저희 집에 보태라고 주시고 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친구들이 알면 제가 부끄러울 수 있으니 아이들에게는 비밀로 해달라는 말을 똑같이 하시며 부탁을 하셨대요. 저는 친구들을 집에 초대도 못하고 번번이 친구네 가서 얻어만 먹었는데 이렇게 돈까지 신세를 지고 나니 부끄러웠지만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염치불구하고 그 돈으로 어머니는 치료를 받으셨고 회복을 하셔서 지금은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해지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친구들에게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어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친구들아, 고맙다. 내가 뭐라고 그렇게 걱정을 해주고 나랑 놀고 싶다고 그랬니? 지금은 내가 이렇게 신세를 졌지만 내가 나중에 꼭 그 신세를 다 갚을게. 고마워. 라며 고개를 숙여 인사를 다시 하면서 흑흑거리며 어깨를 들썩이며 울었습니다. 그 모습에 저희 반 친구들은 모두 눈물을 흘리며 울었습니다. 현석이가 자리로 들어가는 동안에 저희는 서로를 보지도 못하고 울었습니다. 그런 저희에게 선생님께서 선생님은 우리 일반 친구들이 너무 멋지다고 생각해요. 부모님들께도 너무 감사드리고요. 금액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 마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친구를 위하는 친구들의 마음, 그 자식이 친구를 사랑하는 마음을 지켜주고 싶은 부모님의 사랑이 현석이와 현석이 어머님께 닿아서 좋아지신 거라 생각해요. 우리 현석이도 간병하느라 고생했지만 그런 현석이를 응원한 우리 일반이 나는 너무 자랑스러워요. 라면서 눈물을 닦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더 똘똘 뭉치게 되었습니다. 현석이는 전처럼 활달하고 잘 웃으며 더 좋은 아이디어를 내며 친구들과 즐겁게 어울렸습니다. 저희는 다시 더 신나게 뛰어놀았죠. 가을 운동회에서는 응원상을 받았고 개주도 저희가 이겼습니다. 이 반 친구들은 저희가 노는 틈에 끼고 싶었는지 쉬는 시간에 저희 반에 와서 놀려는 아이들도 많았습니다. 그때 저희는 헤어질 거라고 생각도 안 했던 것 같습니다. 겨울방학이 되고서야 저희는 이제 초등학교 생활이 끝났구나 싶었습니다. 여름방학 때처럼 운동장에 모여서 축구도 하고 눈사람도 만들며 놀았습니다. 그때는 현석이도 함께였기에 저희는 아쉬움 없이 지냈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저희를 위해 간식을 만들고 기다리셨고 친구들은 놀러 왔습니다. 그렇게 방학이 끝나고 졸업식을 앞둔 어느 날 현석이가 쉬는 시간에 교탁을 두드리며 친구들의 주의를 끌더군요. 저기 있잖아. 우리 이렇게 헤어지면 여중 남중으로 중학교도 다 뿔뿔이 흩어지고 이렇게 같이 있을 수가 없잖아. 그래서 말인데 우리 20년 뒤에 1월 1일에 운동장에 모여서 만나는 게 어떨까? 10년 뒤에는 남자애들이 군대에 가 있을 거다냐. 라며 말을 하더군요. 현석이의 그 말이 끝나자마자 아이들은 왁자지껄 소리를 치더니 다들 한마음으로 좋아! 라고 소리를 치면서 책상을 두드렸습니다. 저도 상상만 해도 즐겁더라고요. 20년 뒤에도 우리가 만날 수 있다니요. 당연히 만날 거라는 생각에 너무 좋았습니다. 33살의 우리가 어떨지요. 선생님께도 말씀을 드렸더니 너무 좋은 생각이라며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시더니
너희들 출석부 만들어서 가지고 있다가 선생님이 그날 출석 불러야 되겠다. 너희들은 특별히 더 기억이 남을 것 같아. 라며 웃으시면서 눈물을 닦으셨습니다. 저도 하마터면 울 뻔했습니다. 현석이도 웃었지만 눈시울이 붉어져 있는 걸 저도 보았습니다. 졸업식은 모두 돌아가며 사진을 찍고 단체 사진을 몇 장을 찍었는지 모릅니다. 교장 선생님의 축사를 들으면서도 저희 반 친구들은 엄청 울었습니다. 현석이 어머니께서는 일일이 인사를 하시며 감사 인사를 하셨습니다. 웃는 모습이 현석이와 닮으셨더라고요. 건강해지셔서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저는 그 졸업식에서 친구들을 만난 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땅과 점포들을 다 정리하셔서 큰 도시로 가 사업을 하신다고 집도 이사를 하게 되어 중학교 입학식 전에 떠나게 되었거든요. 친구들에게는 일부러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너무 울면서 헤어질 것 같아서요. 누나는 더 큰 고등학교에 가서 꼭 서울에 대학을 가겠다며 좋아했고, 동생은 정든 고향을 떠난다며 울었습니다. 저도 친구들이 그리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20년 뒤의 약속을 되새기며 아쉬움을 달랬습니다. 솔직히 더 큰 도시에서의 더 윤택한 삶을 꿈꾸며 설레기도 했고요. 어머니는 불평을 하시긴 했지만 아버지의 뜻을 꺾지 못하셨습니다. 어쩌면 어머니는 아버지가 무리하고 계신 걸 아셨던 것도 같습니다. 처음 4년 정도는 괜찮았습니다. 아니, 그런 줄 알았습니다. 저희가 지낸 것에 크게 달라짐이 없었고 아버진 매일 바쁘셨으니까요. 하지만 아버지는 사업을 같이 하던 동업자에게 사기를 크게 당하셨습니다. 무슨 무역업이라고 하셨는데 어느 순간 물건은 들어오질 않고 돈만 보내다 사기꾼들이 도망가고 나서야 사기인 줄 아셨던 겁니다. 그나마도 들여온 물건들은 팔 수도 없이 저가 상품들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사무실은 순식간에 사라졌고 집까지 빚쟁이들이 오고 차 앞 딱지가 붙었습니다. 누나는 서울 고모집으로 갔고 동생은 부산 이모댁으로 갔습니다. 아버지는 어디로 가신지 모르고 어머니와 저는 외갓집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외삼촌한테 빌린 돈이 있었는지 거기서도 환영을 받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끌어모을 수 있는 돈을 다 모아 투자를 했던 것이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어머니와 저는 서울 옆에 작은 소도시에 가 작은 방에서 둘이 지냈습니다. 다행히 누나는 공부를 잘하니 고모집에서 잘 지낸다고 했고, 동생은 이모네가 낯설고 어려운데 눈치껏 집안일을 도우며 지낸다고 했습니다. 저는 일단 학교를 다니면서 자전거로 새벽에는 신문 배달을 했습니다. 그렇게 용돈이라도 벌려고요. 어머니는 근처 부잣집에 일을 가시게 되었습니다. 고급스러운 것을 잘 아시는 어머니셨기에 그 집에서 좋아한다 하더라고요. 그렇게 돈을 벌어 누나 학비도 되고 동생도 데려와야 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힘든 상황들을 버티려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신문 배달을 하다가 갑작스럽게 사고가 나면서 저는 절망했습니다. 채소 배달을 하던 리어카가 언덕길에서 미끄러지며 제가 타던 자전거를 덮쳤고, 그 사고 때문에 저는 리어카에 깔린 왼쪽 다리를 절뚝이게 되었습니다. 속상해하시는 어머니께는 이 정도는 많이 불편하지 않은데요. 군대 안 가고 좋죠. 라며 웃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속마음은 세상이 끝나는 것 같더군요. 한동안 학교도 안 가고 집에만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눈치를 너무 보시는 어머니를 보니 그대로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다시 학교도 다니고 신문 배달도 해보려 자전거로 연습을 엄청 했습니다. 그리고 겨우 페달을 밟을 수 있게 되었을 때 신문을 배달하러 갔습니다. 그 다리를 가지고 신문 배달을 하겠다며 나타난 제게 신문 대리점 점주님은 너 공부 잘하냐? 라고 물으시기에 아니라고 하니, 두나마, 그러지 말고 너 기술 안 배울래? 내가 가방을 기가 막히게 고치는 사람을 알아. 거기 소개해 줄까? 라고 하시는 겁니다. 저는 바로 돈 많이 주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돈 많이 주지. 강남 사모님들이 가방을 맡긴대. 그 가방 고치면 된대. 가방값이 비싸서 고치는 값도 엄청나다고 하더라.
너 다리도 불편한데 엉뚱한 데 가서 고생하지 말고 거기나 가봐. 라고 하시더라고요. 점장님 말씀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 어머니를 설득했습니다. 어머니는 그래도 학교는 마쳐야 한다면서 사정을 하셨습니다. 누나 유학도 가고 싶어 하고 세미는 임원에서 많이 힘든 것 같은데 데리고 와야죠. 아버지는 언제 나타나실지 모르고 어머니도 너무 고생하고 계시는데 저는 대학 갈 수 없고요. 하루라도 빨리 기술 배우는 게 나아요. 라며 설득했습니다. 어머니는 누나와 동생 생각에 밤마다 우셨기에 더 이상 말씀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때는 제가 어머니를 향해 웃으면서 안아드리며 안심을 시켜드렸습니다. 그렇게 겨우 어머니를 설득하고 학교에 자퇴서를 내면서 저는 울었습니다. 제 인생이 어떻게 흘러갈지 불안하고 막막하더라고요. 그때 제 나이가 겨우 18살이었는데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게 우습죠. 그렇게 저는 가방 기술자의 문화생이자 기술 전수자 후보가 되었습니다. 장인님은 좋으신 분이셨지만 일할 때만큼은 철두철미하셨습니다. 그만큼 예민하셨고 실수에 엄하셨습니다. 그래도 잘 가르쳐 주셨습니다. 배우는 입장이라 월급은 적었지만 잘만 배우면 장인님처럼 돈을 버는 날이 올 것이라는 부푼 마음으로 열심히 배웠습니다. 일은 생각보다 앉아서만 있지는 못했습니다. 세상엔 굉장히 많은 가죽과 굉장히 많은 실과 색들이 있더라고요. 장인님은 제게 아예 새 가방 만드는 법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나마도 제가 버티고 있으니 알려주시는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10년 동안 나름 배웠다고 생각했는데 또 다른 게 있더라고요. 월급은 올랐지만 누나가 박사까지 미국에서 하는 바람에 돈이 늘 쪼달렸습니다. 동생은 제게 미안하다 하면서 호텔 조리과에 가서 요리사가 된다고 했고요. 그동안의 누나와 동생의 학비는 어머니와 제가 벌어야 했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연락이 안 되셨고 빚까지 갚느라 힘들었습니다. 그때도 빚을 다 갚지도 못했고 누나는 미안해했지만 공부를 멈출 수도 없었습니다. 동생은 대학을 졸업하고 교수님의 추천을 받아 호텔에 취업을 하긴 했지만 처음이라 월급이 많지 않다고 번 돈을 약간 보내기도 하더라고요. 저는 20대 후반이 돼서야 겨우 자리를 잡고 약품 좀 만지는 수준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염색이나 바느질은 장인님을 따라가지 못해 아등바등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장인님은 제 형편을 많이 생각해 주셨고 잘 챙겨 주셨습니다. 제 밑으로 직원들도 생겨서 전처럼 몸을 많이 쓰지는 않아도 되었고요. 다리는 밤마다 쑤시고 아팠지만 어머니 앞에서는 티낼 수도 없었습니다. 내 인생은 이렇게 저물어가는 건가 싶다가도 아직 젊은데 하며 제 스스로를 달래곤 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괴롭더라고요. 외삼촌은 가끔 어머니께 연락해 돈 갚으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진 빚이 어느 정도인 줄도 모르고 저희는 갚고 있었는데 외삼촌한테 빌린 돈은 갚지도 못하고 있어 어머니는 번번이 죄인이었습니다. 한숨을 쉬시다 끊긴 전화를 잡고 끄끄거리며 울음을 우셨습니다. 그런 어머니를 더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아 저는 항상 괜찮은 척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속병이 생기더라고요. 잠도 못 자고 술도 자주 마시고요. 피부도 안 좋아지고 등은 더 굽고 나이에 비해 더 늙어 보이고요. 어머니는 그런 제 마음을 아시는 건지 제가 안쓰러우셨던 건지 우리 아들이 최고 잘생겼다고 해주셨지만 제가 봐도 제 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늙는 거지 싶기도 하고 제가 꾸미고 할 여력도 없어서 저는 그냥 그렇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잘도 흐르더군요. 어느 날 밤 문득 달력을 봤는데 12월 22일이더라고요. 친구들과 약속했던 20년 후의 1월 1일이 며칠 안 남았더라고요. 친구들과 약속을 떠올리니 저도 모르게 입가에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녀석들이 어떻게 변했을지 궁금했고 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달라진 제 모습에 친구들이 놀라진 않을까 싶었습니다. 괜히 주눅도 들고 나가고 싶지 않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런데 어머니께서 며칠 있으면 친구들 만나기로 한 날이지 그날은 꼭 다녀와. 엄마는 그날
쌤이가 서울 오라 그래서 쌤이랑 데이트할 거야 라고 하시더라고요. 미리 옷도 사놓으셨다면서 꺼내주시는데 저는 어머니 앞에서 울고 말았습니다. 어머니 앞에서 그렇게 울어본 게 얼마만인지 기억도 안 났지만 정말 오랜만에 엉엉 소리까지 내며 울었습니다. 왜 그렇게 눈물이 났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눈물이 났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여러 감정들이 뒤섞여 그랬던 것 같습니다. 걱정도 되고 그립기도 하고 좋기도 하고 그런 감정들이요. 날짜가 다가올수록 가슴은 두근거리고 설레는 마음이 더 커졌습니다. 그 해의 마지막 날인 12월 31일은 12시가 넘어서도 잠이 오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약속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새벽에 버스를 타기 위해 자야 했습니다. 마치 초등학교 때 소풍 가기 전날처럼 마음이 붕 뜨는 게 그렇더라고요. 거의 뜬 눈으로 가슴을 진정시켜가며 겨우 잤습니다. 새벽 첫 차를 타고 20년 만에 고향으로 가는 길은 괜히 먹먹하더라고요. 잠깐 졸은 것 같은데 버스가 멈췄습니다.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리 많이 먼 거리도 아닌데 이렇게 오랜만에 오다니 제 스스로가 숨었던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30이 넘어서 처음으로 타본 고향으로 오는 버스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시내버스를 타고 학교 앞에 내리고 나니 저는 다시 6학년이 된 것 같았습니다. 늦지는 않았나 시계를 보았더니 약간 일찍 왔더라고요. 천천히 운동장을 걸으며 학교 다닐 때를 회상하고 있자니 예전처럼 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뛰어볼까 싶었지만 다리 때문에 주춤하게 되더라고요. 그냥 걷기나 하자 싶어 걸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 소리가 나더군요. 돌아보니 반 친구들이 하나둘 모여서 교문을 들어서는 게 보였습니다. 친구들을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친구들이 못 알아볼까봐 걱정이 되더군요. 그런데 친구들은 야, 홍두남! 뭐야? 너 왜 이렇게 늙었어? 라며 제게 달려와 아는 척을 했습니다. 울컥하고 반가웠습니다. 그렇게 친구들이 모이고 있는데 멀리서 이놈들 진짜 다 모였어? 라는 목소리가 들리더군요. 선생님이셨습니다. 나이는 드셨지만 그대로시더라고요. 그렇게 모여 운동장 스탠드에 줄 맞춰 앉아 선생님이 부르시는 출석에 6학년 일반 교실에서처럼 손을 들며 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대답을 할 때마다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몇 명의 친구들은 아기 낳고 얼마 안 돼서 못 오거나 해외 출장, 이민 등등으로 못 온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미리 선생님께 연락을 하거나 친구들에게 연락을 했고 그중 몇몇은 동영상을 보내 인사를 전했더라고요. 직접 만나지 못해 아쉬웠지만 그렇게라도 소식을 알게 되니 좋더라고요. 그런데 현석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선생님도 친구들도 소식을 모르고요. 제일 보고 싶은 친구였는데 안 보이니 서운한 마음도 들고 궁금했습니다. 친구들과 선생님도 보고 싶으셨는지 현석이 소식 아는 사람? 이라며 묻더라고요. 하지만 아무도 모르는지 대답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교문에서 달려오는 사람이 보이더군요. 씩씩하게 웃는 모습이 현석이었습니다. 모두 일어나 현석이에게 달려갔습니다. 저는 달려가다가 다리가 아파 끝까지 가지는 못하고 친구들 뒤에서 박수를 쳤습니다. 현석이는 친구들과 반갑게 인사를 하더니 제게와 웃으며 앉더라고요. 야, 두남아, 진짜 보고 싶었다. 그렇게 이사가고 연락도 안 돼서 내가 얼마나 찾았는지 알아? 라며 저를 끌어안고 숨을 고르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근처의 작은 식당에 몰려가 저희만의 동창회를 했습니다. 돌아가며 근황을 전하며 어떻게 지내는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다 말하지는 못하고 있는 일만 이야기했습니다. 현석이는 호주에 이민을 가게 되어 레스토랑을 운영한다며 소개를 하더라고요. 공항에서 바로 오느라 좀 늦었다며 호주 오면 놀러와 라고 하더라고요. 저만 빼고 다들 잘 지내는 것 같아 다행이다 싶다가도 좀 씁쓸하더라고요. 선생님께서는 다들 잘 지내서 선생님이 너무 고맙다 하시더니 우셨습니다. 친구들도 눈물을 훔치는데 한 친구가
이럴까봐 제가 기쁜 소식 전하러 왔습니다. 하더니 청첩장을 돌리더군요. 선생님께 주례를 부탁하고요. 그 덕에 다들 다시 웃었습니다. 그러고는 3, 4, 5 모여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다들 중학교, 고등학교를 한 동네에서 다니다 보니 제가 가진 추억보다 더 많은 추억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더라고요. 이방인이 된 것 같았습니다. 그런 제게 현석이가 곁에 앉더니 내가 너 얼마나 찾았는지 알아? 하더군요. 제가 말없이 웃었더니 야, 이사 가면 간다고 하면 되지. 혼자 멋진 척하고. 우리가 얼마나 찾았는데 나는 너한테 갚을 것도 있고 그때 선생님이 다들 얼마나 주셨는지 적어주셨어. 축의금 그런 것처럼 너희 어머니가 거의 다 주셨더라. 내가 너무 고마운데 할 수 있는 게 있어야지. 두고두고 갚는다 그랬는데 너가 없잖아.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 라며 제 옆구리를 쿡 치더군요. 그러면서 술을 주고받고 하다 보니 그동안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 말하게 되더군요. 제 이야기를 아무 말 없이 듣던 현석이는 우리 같이 너 사는 데 가자. 내가 어머니를 만나야 돼. 나 이번에 온 김에 너희 어머니께 인사하려고 그랬어. 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마지막 차를 타고 현석이와 집으로 왔습니다. 어머니는 저희 둘을 보시더니 놀라시더라고요. 현석이는 어머니를 뵙자마자 엎드려 절을 하며 어머니, 제가 너무 늦었습니다. 하더니 울었습니다. 어머니는 어머나, 현석아, 너무 잘 왔다. 하시면서 우셨고요. 그렇게 그날 밤이 늦도록 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누다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까지 쉬는 날이라 현석이와 저는 늦잠을 자고 일어나 어머니가 차려주시는 밥을 먹었습니다. 현석이는 너무 오랜만인데 여전히 맛있네요. 라며 먹더군요. 밥을 다 먹은 현석이는 어머니, 제가 호주에서 한식 레스토랑을 해요. 현지식과 결합해서 하고 있는데 지점을 3개까지 냈어요. 곧 미국에도 들어가고요. 괜찮으시면 한국의 지점을 어머니가 맡아주시면 어때요? 마침 쌤이가 요리도 하고 있다고 하니 한 1년간 저희 쪽으로 와서 배우고 와서 차리는 걸로요. 모든 비용은 제가 대고요. 식당 차리는 것도 제가 할게요. 대신 매출의 5%만 저한테 보내주시면 돼요. 라고 하는 겁니다. 어머니는 그걸 우리가 어떻게... 라고 하셨는데 현석이는 무릎을 꿇으며 어머니 아니셨으면 저희 엄마 그때 못 일어났어요. 어머니가 그때 저희 집에 반찬도 엄청 보내주셨잖아요. 제가 그래서 어머니 음식 맛을 못 잊어요. 그래서 지금도 저희 사이드 디쉬에 어머니가 주셨던 감자조림 비슷하게 나가요. 어머니 제발요. 라며 애원하다시피 사정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세미는 호주를 가게 되었고 숙소며 다 있다고 돈을 많이 아낀다며 돈을 전보다 더 많이 보내주더라고요. 누나는 드디어 연구가 승인이 났다며 그동안 너무 고마웠다고 돈을 보냈고요. 그 돈으로 외삼촌네 돈을 보내드렸습니다. 전부는 아니어도 일부라도 갚으니 어머니가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고모와 이모는 누나와 동생이 알아서 챙기고 있다고 했지만 저도 가방이나 지갑을 만들어 보내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지낸 지 10년인데 벌써 그렇게 됐나 싶습니다. 저희 6학년 1반은 자주 만나지는 못하지만 SNS를 통해 서로 연락을 합니다. 어떤 날은 정신이 없을 만큼 말이 많고요. 저도 그 사이에 결혼을 했습니다. 이제는 명장까지는 아니지만 기술자라고 불리며 자리 잡아 수입이 괜찮습니다. 어머니와 동생이 차린 가게는 제법 잘 되는지 맛집으로 소개가 되더라고요. 아버지는 외삼촌 빚을 다 갚았다는 말을 들으셨는지 연락을 하셨더라고요. 어머니는 또 모시고 오셔서 충남 몸을 추스르게 하신다고 챙기셨고요. 그렇게 저는 아직도 부대끼며 살고 있습니다. 현석이와는 여전히 절친입니다. 그렇게 또 살아가겠죠. 여러분도 그렇게 살고 계실 겁니다. 그런 게 사람 사는 거라 생각이 들더라고요. 좋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서로 돕는 거죠. 그쵸?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